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돌기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엔서입니다. 저희 후원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회 헌법 에피소드에 시드락포에버님이 2,000원, 힘내라 최란님이 1,000원, 그리고 황당보도님이 1,000원, 34회 회계의 역사 1부에 유회세소님이 10,000원, 그리고 정기후원 에나닝님이 꾸준히 매달 후원해주고 계신데 정말 감사하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 자주 댓글 달아주시는 마블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 후원 계좌에 지지익선 하트라고 적어서 50,000원이나 후원해주셨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아 진짜 덕분에 저희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맞아요. 이게 1회 녹음 비용이잖아요. 거의. 그쵸. 그쵸. 저희가 돈이 없어서 이제 녹음을 못하게 되는 시간인데 아 진짜로 그럴 수 여러분들 있지. 덕분에 회차가 늘어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내라 채라님 같은 경우에는 그 무식탈출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왜 앞에 다 안 읽어주시죠? 아, 앞에 약간 욕이잖아요. 욕이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약간 자체적으로 묵음 처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집이 덜 고생스러워졌네요.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팟빵에 부동산 불패시나 에피소드에 매드매드님이 선 넘는 괴물 신인 프로 똘기님 화이팅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똘기님 댓글이 좀 웃겨요. 1년째 신인 노화의 종말이군요. 이게 조금 웃겼던 댓글입니다. 괴물신인 타이틀이 제가 에스페란토 편이었나? 아니, 통계의 덫. 아 통계의 덫. 음. 그때 처음 얻은 타이틀인데 꽤 그게 오래 언제요? 엄청 오래 유지하고 옛날인데? 있어요. 뭐라도 불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좋은 거죠. 요즘 유튜브에 재밌는 댓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팟빵은 살짝 가뭄인 것 같고요, 댓글이. 그 중에 하나는 성계군님의 유도리 닭도리. 아, 이거 헌법편. 네. 음. 재밌었죠, 이때. 그 헌법편에 그런 댓글이 많은 것 같아요. 아, 평화 적으라고 평화. 아. 약간 그것도 언급이 많이 됐고. 고물리님 멘트. 근데 이게 이런 식의 댓글이 사실은 다른 유튜브 영상에는 많은 형식의 댓글이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는 이런 댓글이 없었잖아요.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근데 이렇게 막 달리니까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헌법편에 그 처음에 퀴즈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보기를 보고 아 이건 무조건 있을 거야. 이거는 똘기가 지어낼 수 있는 단어의 수준이 아니야.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 네. 것도 있었고. 저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안내님이 이걸 안 읽네요. 전 안내님이 이걸 읽으실 줄 알았는데 회계의 역사 1부에 댓글이 달려서 유해세소님 오랜만에 아, 오셨어요. 진짜 너무 좋은 댓글. 네, 이게 댓글이 좀 길긴 한데 요약을 하자면 이제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다가 아 이제 좀 다른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이 회계의 역사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우와. 그리고 한 번 더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야. 이번 올해 합격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댓글을 우와. 달았다. 와. 그렇죠. 그리고 취업턱으로 그쵸. 만 원. 만원도. 에이 야. 더 주셨어야죠. 아이 세무사. 아니 아직 나눠서 주실래? 분할. 아 오케이. 분할 나눠주실래? 오케이. 이제 합격하였으니까 아직 월급을 안 아 받으셨겠죠. 오케이. 월급날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축하드려요. 아, 근데 나도 이런 댓글 보고 싶다. 너무 축하드려요. 이 회계의 역사가 3부작에 걸친 사골 같은 에피소드인데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듣긴 했었어요. 네, 저도요. 근데 저 그때 욕 많이 먹었는데 왜요? 범인님 기억 안 나요? 기억은 나요. 너도 나 욕했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하나의 에피소드로 3개나 우려먹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피드백이 좀 있었던 회차였어요. 저는 꿋꿋이 했죠. 좋은 얘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아니 근데 그 뒤로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채널이 많이 성장해 있어서 뿌듯하다고. 얼마나 오랜만에 오신 걸까? 유해세소님이. 회계의 역사면 진짜 옛날이죠. 근데 그때 이후로 안 오신 건 아닐걸요? 나 가끔 봤는데 응, 저도 유해세소님? 제가 들어오고 나서 닉네임을 본 기억이 그죠, 있어가지고 그죠. 네. 심지어 회계의 역사 1편은요. 19년도 거예요. 와 재작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팩트 정정 댓글인데요. 충무로역 1번 출구님이 주한미군 부대가 캘리포니아 땅이다 이렇게 짧게 언급을 했어요. 그 부분을 정정해 주시는 댓글인데요. 으휴. 또 이렇게 부끄러움을. 그래서 네. 어디죠? 이게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행정구역으로 분류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 정해진 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거죠.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 댓글에 따르면 미군 영토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사관처럼. 맞습니다. 네, 아주
저는 이 말투를 와. 양해해 주세요. 나 잠깐 그거 생각했어. 네. 선임인 줄 알았어 군대. 아니 안느가 트라우마 연애하면 뻔했는데? 왠지 저렇게 남친을 혼내지 않을까. 미안해 이러 미안해? 사랑해 하면 사랑해? 오늘 제가 발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선거는 공정한가입니다. 네 시기가 그러게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 서울이랑 부산을 포함한 네. 굉장히 큰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갑자기 선거는 공정하냐. 아, 아 이거 더 빨리 올라가면 좋겠다. 이 아. 에피소드가. 그러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선거를 불복하고 싶다는 얘기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꼬여 계세요? 자 안느님이랑 좀 2년 같이 있으니까 좀 저도 꼬이는 것 같아요. 아 벨벳 꼬여 계셔요. 그러니까. 뭐 딱히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오늘 나눌 이 선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좀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투표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하는 선거는 이 단순히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는 그런 선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반장 뽑는 선거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체육대회 때 우리 반 단체복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아 선거라기보단 투표. 그쵸 투표인데 음. 뭐 선거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은 다 포함이 돼요. 뭐 주주총회에서 하는 투표도 다 포함이 되고 뭐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해 마지막에 멜론에서 올해 1위 걸그룹을 뽑는 투표. 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 투표. 매년 꼬박꼬박. 권리를 진짜요? 행사하고 열심히 계세요. 보고 어디서 계시네. 투표해요? 그거 뭐 다 해요. 엠넷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어떻게 투표에 참여를 해요? 인터넷으로 하면 되죠. 스마트폰이나? 쉽구나 투표 참여가. 그죠. 그럼 뭐 문자 투표. 그건 뭐 본인 인증하고 서울 시민 인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대박이다. 그 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문자 투표 통해서 1등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1에 대한 한 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이 선거와 투표라는 게 여러 후보에 대한 구성원 개개인의 선호를 추합해서 하나의 공동체의 선호로 도출을 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은 다 선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서울시장 선거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투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안에서도 투표하면 투표 그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직선에 관련된 예시도 이해를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재밌겠다. 오늘 나눌 내용이 경제학의 좀 한 분야예요. 게임 이론에서 파생되는 공공선택 이론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내용은 대학교 수업인 전략가 제도의 정치학의 원서 교재와 조지 슈피로의 대통령의 수학이라는 책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선거는 공정한가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정하지 않다예요. 결론을 바로 이렇게 내보낸다고. 다시 말하지만 의도는 없습니다. 위험하다. 그로 잘 끄네. 우리 썸네일 무슨 색이지? 흰색 해야겠다. 조심해야 돼. 검은색 아니면 흰색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정치 투표 말고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투표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다수결 이런 거. 그렇죠. 다수결 그런 것들이 의외로 수학적인 오류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로 인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아 혹시 이런 느낌인가요? 완벽하지 않다? 그렇죠. 아... 완벽하지 않은데 뭐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도 않다. 심지어.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좀 심하다. 오케이.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일상이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투표 방식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거죠? 과반수. 과반수요? 다수결. 그러니까 다수. 다수결. 그죠? 과반수로 쓰일 때도 있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희 가장 디폴트로 쓰이는 방식이 단순 다수제라고 해요. 단순 다수제. 다수제. 네. 그러니까 다수결인 건 맞는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제 지지를 받은 1위를 뽑는 건데 과반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이해했어요. 네. 아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를 받았어도 나 빼고 다른 후보가 30% 20이고, 미만이면은 제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수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상대 다수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거의 한국인한테는 선거라는 거랑 거의 동의어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뭐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때 이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50%를 넘겨서 당선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네. 특히 후보 출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더 어렵죠. 근데 그럼 선거가 대표직,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네. 대표자를 뽑을 때 네. 말고도 선거라는 말이 쓰일 수 있어요?
아니요, 선거는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주로 쓰이고요. 음. 근데 오늘 나눌 얘기는 사람 뽑는 거 말고도 그렇죠. 전반적인. 그쵸. 브렉시트라든지 음. 무상급식 투표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단순 다수제라는 선거 제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정하다고 느껴지세요? 아니요? 왜요? 그래요? 전 공정한 것 같은데. 이게 공정하다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완벽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아니고. 완벽한 그냥, 건 아니지. 차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차선 정도.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게 결선 투표제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얘기 오늘 할 건데 안느님 어떤 점이 걸리세요? 뭐 당연하죠. 당연히 다수결의 의견이 항상 옳은가라던가 그런 거가 걸릴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1등이 30%고 나머지가 뭐 한 대여섯 명 있다라고 했을 때 그 30%는 너무 작은 파이라는 거죠. 맞아요. 더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0%의 1등과 28%의 2등이 있으면은 이거를 다시 1, 2등을 결선 투표로 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과연 30%가 다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30%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사람은 70%가 지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정당성, 대표성이 있다고 좀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잘못됐네요.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론상으로는 100% 유권자 중에 1%의 지지만 받고도 당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장치가 없다면. 후보가 뭐 101명이고 막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앤서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런 점을 보완한 게 이제 결선 투표제인 거고요. 결선 투표제는 절대 다수제의 하나의 하위 투표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다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언급했듯이 이 단순 다수제에서는 과반을 넘지 못하는 40%라는 작은 숫자로도 충분히 다수가 될 수 있어요. 상대가 그거보다 낮기만 하면 돼요. 특히 후보가 많을수록 적은 수로도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제 절대 다수제에서는 단순히 다른 후보들보다 표를 많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50%를 넘으라는 거예요. 당선이 될 거면. 근데 아무도 50%를 못 넘기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앤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냥 투표를 하고 단순 다수제를 하듯이 하고 거기서 1위, 2위를 한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에 진출을 시키는 거죠. 그 2차 투표에 진출을 시키면 1위, 2위만 나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조건 양자 대결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승자는 50%를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러한 방식을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데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1차 투표에서 1위, 2위를 한 두 후보만 두고 2차 투표를 진행하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과연 공정할까요? 흐름상 앞에 거보단 공정한 것 같은데요. 그냥 보완하려고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C 후보 중에 40, 30, 20 이렇게 돼서 40%가 당선이 되는 것보다는 네. 40과 30을 다시 한번 링 위에 올려서 둘 중에 한 명을 골라라라고 하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문제예요. 뭐라고요? 양자 대결로 압축시켰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건 결선 투표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결선 투표제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결선 투표제는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거지. 여기서 결선 투표제를 그럼 없애야 된다는 수면 위로 안 올리겠다는 거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단순 다수제에서는 내가 지지도가 높아졌어요. A라는 후보가. 그러면 A라는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져야 돼요. 무조건. 지지가 높아졌으니까. 그게 직관적으로도 맞죠? 근데 결선 투표제에서는 A 후보의 지지가 높아졌는데 오히려 당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잘못되었다고 보면 잘못된 거군요. 너무 잘못됐죠. 왜냐면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지가 분명히 높아졌으면은 더 많은 구성원들이 이 후보를 좋아하고 이 후보가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거죠. 왜 더 낮아지죠? 이게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A, B, C 세 후보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100명이에요. 그리고 100명이 이 A, B, C에 대해서 선호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순서대로 A, B, C 이 순서대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B, A, C 이 순서대로 좋아한다고 칩시다. 1차 투표를 해봤어요. 근데 A가 1위, B가 2위, C가 3위여서 A하고 B가 결선에 진출했어요. 여기서 2차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1차 투표에서 C를 가장 선호했던 사람들은 2차 투표에서 C에게 투표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표를 A랑 B 중에
한 명에게 줘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C 지지자들은 성향상 C에 대한 차선책으로 B보다는 A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2차 투표에서도 당연히 A의 표 증가량이 많기 때문에 A가 B를 이겨서 A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정리하면은 이 세계에서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A하고 B가 1, 2위를 해서 2차 투표에 진출했고 2차 투표에서도 A가 1위를 했어요. 네. 근데 평행 우주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A가 1차 투표 직전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TV 연설을 진짜 명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지자가 늘어났어요. 그 100명 중에. 근데 이게 특히 B를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서 B 지지자들이 B를 지지하지 않고 이탈을 해서 A를 지지합니다. 그러면 1차 투표에서 원래와 다르게 A, B가 아니라 B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A랑 C가 결선에 진출을 해요. 네. 근데 B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차선책으로 A보다 C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비율이. 그래서 1차 투표에서는 A하고 C가 1, 2를 했어요. 그래서 2차 투표에 이 둘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C가 B 지지자들의 표를 더 많이 흡수해서 아이러니하게도 2차에서는 C가 A를 누르고 역전승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길 수 있죠. 그 문제는 뭐냐면 A의 지지도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C가 이겨버린 거예요. 원래도 그냥 냅뒀어도 A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지지도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당선과 멀어지는 상황. 이거를 단조성에 위배된다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지만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게 애초엔 받았었던 거지. 아니 과반의 선택은 못 받았었을 거잖아요. 3명이 후보가. 그렇지. 이 상황에선 과반 제도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1, 2위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1위가 그쵸. 50%가 넘어가도? 과반이라는 60, 게 40이어도 과반이라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졌으면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닐까?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나라라면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투표 제도가 공정하냐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단조성이에요. 얘기해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보통 뭐 후보 단일화? 약간 그런 게 이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치? 예를 그쵸. 들면 네. 우리 팀에 후보가 너무 많아서 그냥 아예 한 명을 싹 다 몰아주게 하겠다. 그렇죠. 같은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한 명의 차선책한테 몰아주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단일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러네요. 예, 단일화가 가능한 제도,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 유리한 제도는 어떻게 보면 또 공정하지 않은 투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호. 오호라. 좋습니다. 그럼 제가 결선 투표제 이 첫 번째 단점에 대해서는 좀 범래님이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니까 두 번째 좀 단점을 말씀드릴 텐데 이건 좀 치명적이에요. 빨리. 바로 콩도르세 승자가 낙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콩도르세? 네. 이 콩도르세 승자가 무엇인지 알려면 콩도르세 역설이 무엇인지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콩도르세가 뭐예요? 콩도르세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 예전에 다니엘 기원에도 한번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프랑스 혁명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 그때 활약한 사람. 원래 사람들이 그 중세에도 교황을 누구로 뽑을 거냐, 아니면은 뭐 소크라테스도 투표로 인해서 사형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투표와 선거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많았어요. 근데 이게 폭발한 시기가 프랑스 혁명 시기인데 이제 우리는 왕이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공화국을 만들 거니까 그 어느 때보다 구성원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때 이제 그 다니엘 기원에서 나왔던 1m를 정하기 위한 그 혁명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좀 공정한 투표 제도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위원회에 속했던 콩도르세라는 아주 걸출한 수학자가 이 문제를 연구하다가 이거 역설인데?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볼게요. ABC라는 새 후보가 이번에는 단순 다수제를 통해서 한 명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후보 중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A라는 후보가 1대1로 붙으면 B한테도 이기고 C한테도 이겨요. A가 네. 1대1로 붙으면 1대1로 붙으면 가상의 대결을 한 거죠. 네네네. 이런 무적의 후보를 콩도르세 승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후보한테도 이기면은 콩도르세 승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입을 해보면 예를 들면 내가 똘기랑 1대1 붙어도 이기고 네. 범래님한테 붙어도 이기고 범이랑 붙어도 이기는 네. 거지. 반대로 안느님이 똘기랑 붙어도 지고
범리님이랑 붙어도 지고 앤서님이랑 붙어도 지면은 콩도르스의 패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자 후보가 있을 때 네, 양자 대결로 압축했을 때 네. 모든 승리를 하는 사람이 콩도르스 승자. 그렇죠. 아, 오케이. 그럼 우리 나로 해보자 그걸. 그리고 패자를 똘기로 해보자. 하필이요. 갑자기. 네. 지직선의 새 리더를 뽑는 네, 아니 투표. ABC보다는 이게 더 네. 재밌잖아. 새 리더가 있었어요? 야, 그래서 구독자 100분에게 네. 이 투표를 맡겼습니다. 공정한 선거 제도라면 안느님이 당선이 돼야 돼요. 그쵸. 양자 대결에서 다 이기는데. 내가 다 이기는. 콩도르스 승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당선이 되면 안 돼요. 네. 응? 절대 안 되지. 콩도르스의 패자니까. 콩도르스의 역설은 뭘 말하냐면 콩도르스의 승자가 낙선이 되고 응. 콩도르스의 패자가 당선이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있어요. 시나리오를 줘봐요. 시나리오를 상상이 드릴게요. 안 가니까. 자, 다시 이제 그 지직선의 새 리더를 뽑는 투표를 결선 투표제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안느, 똘기, 그다음에 범레가 출마를 했습니다. 앤서는? 저는 안 하나요? 앤서님은 아, C까지밖에 없구나 지금. 아니, 지금 제가 준비하신 재임 기간이 적어서 네. 출마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앤서님은 상황을 지켜보고 1위가 될 것 같은 후보에게 붙기로 어. 관망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100명의 구독자분들 중에 범레님을 1위로 미는 유권자는 25명밖에 없어요. 맞네. 4분의 1인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느 지지자와 똘기 지지자 중에서 범레님을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다고. 네. 그러니까 아, 그럴 법해. 안느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순서가 안느, 범레, 똘기. 똘기 지지자는 똘기, 범레, 안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본투표에 앞서서 가상으로 양자 대결을 펼쳐 보니까 범레님은 양자 대결, 그러니까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안 할 건데 해보니까 안느님한테도 이기고 똘기한테도 이기는 거예요. 범례가? 네. 범레가 그러면 콩도르스 승자. 콩도르스잖아. 콩도르스의 승자인 거죠. 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새로 든 거죠 네, 지금. 네. 다시 얘를 리셋했어요. 알겠어요. 네. 상황을 마음을 좀 불어넣었겠죠? 프레시하게 해보고자. 근데 본투표를 하니까 1차 투표에서는 25표밖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범레님을 2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 차선이니까. 그쵸. 1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25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해가 되네요. 아 그래서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나는 몇 못합니다. 명인데요? 안느님은 40명 정도. 근데 내가 콩도르스의 승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 안느님은 때문에? 똘기랑 양자 대결을 하면 이기긴 하는데 범레님이랑 범례랑은 붙으면 아니에요. 똘기 지지자들이 범례를 몰표로 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네. 결선 투표제에서는 콩도르스의 승자가 낙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케이. 그러네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최대한 많은 사람의 만족을 커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게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약간 가상으로 투표를 했어. 음. 그러면은 내가 1등, 범례가 2등이겠죠? 네. 그럼 나랑 범례랑 이제 붙는 거예요? 저랑 안느님이랑 붙는 거죠. 아 그렇죠. 제가 아예 결선에 못 가는 거죠. 얘가 아이가 3위를 하는 거야? 차선, 범례가? 차선책이니까. 그러니까 차선의 왕. 그렇죠. 똘기나 안느 둘 중에 한 명이 부재가 되는 순간 네. 1위가 되지만 그러네. 그 둘이 살아있는 한 절대 결선에 갈 수 그치, 없는 그치, 사람.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음. 40이고 지금 똘기가 35인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앤서님 말씀처럼 공리주의적으로 보면 내가 되는 게 맞는 거지. 맞아요.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아닌 거.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다고요. 가상이라고. 내가 이제 기회를 못 들. 그래서 콩도르스가 연구를 하다 보니 역설을 발견을 해서 약간 이 발표를 해요, 세간에.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 바람이 불던 시기에 좀 많은 충격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이런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콩도르스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 역설의 파해법을 고민하면서 좀 더 완벽한 투표 제도를 연구하는데 뛰어듭니다. 콩도르스 역설을 일단 피해야 돼요. 이게 가능한 제도는 공정한 투표 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피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 제도가 뭐가 있을까? 이 노력의 마침표를 찍는 학자가 195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뉴욕에서 태어난 케네스 에로우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케네스 에로우는 공정한 투표제도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지 하는 5가지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투표제도를 연구를 한 다음에 걔네들끼리 비교하면서 완벽에 가까운 투표제도를 찾으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좋은 투표제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으로 가능성의 정리라는 논문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5가지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유권자들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R, 그러니까 rational이라는 기호로 대표되는데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주말에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지직선 4명의 이 패널이. 근데 배달 음식 어플을 켜보니까 지금 영업 중인 가게가 삼겹살, 마라탕, 스시 이렇게 3곳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후보 중에 추리기로 한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뜻이 2가지예요. 첫 번째로 완전성. 패널 한 명 한 명 한 명이 마라탕, 삼겹살, 스시 간에 본인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범래님이 나는 삼겹살하고 마라탕 둘 다 먹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째로 이제 패널 개개인의 선호가 이행적이다. 여기서 또 잠깐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안느님이 스시보다는 마라탕이 좋고 마라탕보다는 삼겹살이 좋다면 당연히 스시보다는 삼겹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역적 추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선호의 그 느낌이. 아. 갑자기 스시보단 마라탕이 좋고 마라탕보다는 삼겹살이 좋은데 삼겹살보다 스시가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화났나 봐. 아니 하는 게.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보통 어디에 쓰냐면 그러니까 이행성이 없는 건 어디에 쓰냐면 가위바위보 이런 게임에 써요. 일부러 그냥 역설을 만들어서 게임답게 만들려고 쓰는데 이런 게 투표를 하는 유권자에게서 발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아닌 케네스 에로우가 가정한 유권자들이 합리적이다라는 기준입니다. 완전성, 이행성. 이 상태에서 4가지 기준을 충족하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투표 제도는 그거를 정해요. 자, U라는 조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편성인데 존재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선호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겹살, 마라탕, 스시 이렇게 3가지를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똘기가 마라탕, 스시, 삼겹살 이랬는데 안느님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나 못 먹어. 마라탕을 왜 1위로 하냐. 마라탕 배제해라. 협박을 하는 거 똘기한테. 협박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지. 먹힐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똘기가 그 요청 아닌 요청에 승복을 해갖고 들어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줏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존재하잖아요. 네. 존재하는 애들의 간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선호를 가져야 된다. 선호를 가져야 한다. 순서에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그게 보편성 조건입니다. 그 다음이 D예요. 비독재성. 예를 들어서 범래, 똘기, 앤서가 마라탕을 1위로 뽑았어요. 근데 안님이 매운 것을 못 드셔서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때를 막 쓰는 거야. 어. 바닥에 막 들어 누워서. 의견을 밝힙니다. 꼴배기 싫은데. 그러면서 내가 결선 투표제로 당선이 된 리더니까 나 지금 당선됐거든. 네, 당선됐어요. 삼겹살을 먹자. 그래서 삼겹살을 먹기로 했어요. 네. 평소 지지익선의 뭐가 모습이네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 실제 예를 가져왔습니다. 실화를 네. 바탕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이게 사실은 가장 쉬운 조건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한 명의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들보다 더 파워 있게.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왜 투표해요? 그러니까 소신껏 투표하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당선됐는데 그 정도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아닙니다. 그렇죠. 북한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그냥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익선의 대통령이 삼겹살 먹자. 아니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후보를 뽑는데 99명의 유권자는 A라는 후보를 투표를 했는데 안느님이 B라는 후보를 투표했다고 해서 B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유권자의 선호가 바로 공동체의 선호로 직결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겹살, 마라탕, 스시가 단순히 저녁 식사 고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투표를 네. 하는 거. 그쵸. 그게 그건가? 오케이. 이게 뭐 저희가 뭐 토론을 하고 아니면 뭐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을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투표. 근데 벌써 마음이 무거워져서 삼겹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매운 거 못 먹는 게 얼마나 불쌍해. 우리 그쵸. 평소 모습이 이제 고스란히 나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직선은 벌써 깨졌죠, 이게. 너 되게 그 줏대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어긋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안느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회사에서나 네. 이렇게 의사결정권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엔 많이 있는 일이죠. 그죠. 맞아, 뭐 맞아. 부장님, 과장님. 예, 아무리 팀장님도 그쵸. 그렇죠. 아무리 수평적을 지향해도 의사결정권이 한 명한테 있으면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회사에서는 공정하다고 말할 만한 투표 제도가 있을 수가 없죠. 전혀 맞아요. 전혀. 네. 근데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공정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비독재성이 위배되는 경우가 뭐냐면 주주총회, 의결권을 한 사람이 많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한국은 그 뭐 잘 안 되나요, 그게? 아, 되죠. 그죠, 주식을 많이 똑같아요. 갖고 있으면 그죠. 되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미국처럼 같은 주식이 아닌데 뭐 의결권의 차이가 몇 배가 차이 나고 그런 건 한국에 없긴 하지만 주식 자체를 많이 갖고 있으면 51% 갖고 있으면 사실 독재죠. 그 네. 사람의 선호가 무조건 공동체의 선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I인데요. 이거는 무관계한 후보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UDI까지 온 건가요? 네, 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앤서님이 마라탕, 스시, 삼겹살 순으로 선호를 하는데 갑자기 배달음식 앱에 아구찜 가게가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는 마라탕, 스시, 삼겹살이었습니다. 마스삼. 근데 아구찜을 후보로 집어넣었어요. 앤서님이 아구찜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당연히 선호 순서는 기존 순서 마스삼에 아구찜이 4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앤서님이 갑자기 이상해지셔갖고 마스삼 선호 순서는 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아구찜을 보니까 삼겹살에 대한 식욕이 더 돋아서 삼겹살이 갑자기 1위로 올라갑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어.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있을 일이 있죠? 법한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죠. 네. 아니, 사실 기업의 마케팅 논리 중에 하나죠. 그쵸.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마케팅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현실에서도 이게 종종 위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투표 때문에 위배가 되는데 엉뚱한 후보가 나왔는데 그 엉뚱한 후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원래 지지하던 후보 말고 더 될 것 같은 후보한테 투표를 하는 경우가 나 이런 생겨요. 적이 있어. 있어요. 많죠. 네. 그쵸. 네. 근데 전략적 투표가 이름은 멋있는데 그게 사실은 존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신의 그쵸.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소신 항상 투표. 마라탕을 골라라. 그죠? 인 거죠. 맞아요? 네, 마라탕을 골라라.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범래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힌트가 있는데 기업은 마케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선호 순서를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I라는 조건이 위배되는 투표 제도가 있다면 조금만 더 똑똑하고 조금만 더 돈이 있고 조금만 더 제도의 결점을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이 선거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네요. 사실 이게 이제 소비의 덫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든 소비자의 지갑을 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본인들의 후보를 이제 제품이죠. 그걸 이제 위로 끌어올리는 수법을 쓰는데 그러면 진짜로 막 선거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세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민주사회에서 특정 누군가에게 권력이 오케이. 몰아가면. 자, 그리고 마지막이 P라는 조건인데 UDIP. 이게 파레토 최적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마라탕보다 스시를 좋아했으면 모든 구성원들, 그러니까 4명이 다 그럼 지지익선 그날 회식을 스시를 해야 돼요. 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조건이지만 이 역시도 현실 세계에서 위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콩도르세 패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콩도르세 패자가 당선 가능하면 이게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유권자는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권자의 선호에 제한이 없어야 되고요. 유효 조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만능, 무적, 독재 유권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D. 그다음에 상관없는 대안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고요. I였죠.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가 반드시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P인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준을 세우고 케네스 에로우가 가능성의 정리라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투표제도를 한번 모아보자. 연구를 하다가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있을까? 그런 게? 없다. 없다. 없다가 결론이에요? 예.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5가지 조건이 그렇게 엄격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논리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것들인 맞아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거를 교집합을 때리면 안 나오는군요.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4가지 조건, 그러니까 뭐 비독재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을 하니까 무조건 독재자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권자가 반드시 한 명은 존재하는 겁니다. 오, 갑자기 그 논문을 읽어보고 싶어서. 그러면은 그런 독재자가 있는 게 정상 상태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독재자가 없게 만들고 다른 조건을 위배하게 만드는 게 더 정상이죠. 더 정상이에요. 네. 왜냐면 독재자가 존재하는 건 아무래도 최악이니까. 그게 정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제안한 5가지의 조건이 그러니까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를 빼야지만 그 최적해가 아닌 차선핵이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케네스 에로가 가능성의 정리라는 제목으로 출발했는데 발표는 불가능성 정리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은 그 서양 사람들이 1900년대 있잖아요. 20세기를 굉장히 약간 희망을 안고 열었어요.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약간 생산성도 증가됐고 더 이상 자원이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 했는데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대공황 터지고 2차 세계대전까지 터지게 되면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나라가 다 모이고 각국에게 한 표씩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면은 그래도 싸우지는 않지 않을까? 공정한 투표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승복하게 하면 그러면 안 싸울 텐데 인류의 평화가 지속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1951년에 케네스 에로우가 그런 투표 제도는 없다. 누구든지 만족하고 누구든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투표 제도는 없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산통을 깬 거죠. 그 사람들의 희망에. 그래서 케네스 에로우가 이 논문으로 20년 뒤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고요. 논문을 낸 20년 뒤에? 네. 이 케네스 에로우의 이 충격적인 논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조건을 좀 완화시키고 전제를 좀 더 변형시키고 이런 식으로 10,000개가 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불가능성 정리에 관련해서. 그래서 결론은 완벽한 투표 제도는 없다. 완벽한 투표 제도를 만들고 싶으면 독재자가 있어야 된다. 독재자가 있든 뭐 UDIP 중에 혹은 뭐 합리성까지 포함해서 네. 그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 불가능성 정리는 공정성에 관련된 것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효율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도, 그렇죠. 비용 문제 이런 걸 더하면은 완벽한 투표 제도는 더 요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케네스 에로우가 이게 결론이 투표하지 말자가 아니라 완벽한 투표 제도는 없으니 투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늘리고 토론을 많이 하자라는 게 케네스 에로우의 결론이에요, 원래는.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네. 제 머릿속에 모든 투표가 부정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 딱 입력됐어, 지금. 모든 투표는 허점이 있다. 허점이 있다. 근데 허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자라는 게 원래 에로우의 어떤 의도였는데 그래. 예. 아니 근데 뭔가 그 공대생 관점에서는 논리학으로 풀어보면 분명히 교집합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뭐 비용적인 문제나 효율성이나 뭐 접근성이나 그런 문제로 못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으로는. 근데 논리학적으로 없다고 하니 네. 굉장히 힘이 빠지네. 맞아요. 네. 그 위키피디아에 가보시면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궁금하네. 보면 알아요? 저도 이해를 했으니까 본인은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저의 또 존재에 대해 더 긍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느님의 존재. 약간 어떤 독재자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필연적으로 있는 거니까 굳이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 타노스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I'm inevitable. 난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게 맞는 거지 진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여기서 안내가 자기 네. 합리화를 할 줄이야. 네. 아무튼 투표 이론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좀 경제학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신기했어요. 재밌다. 진짜 네. 신기하네. 그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저의 어떤 주장을 좀 어필하고 싶어요. 해봐. 예. 뭐냐면 약간 사회적인 얘기인데 저희 지금 우리나라 투표권이 만 18세까지 부여가 되어 그쵸. 있잖아요. 그래요? 네. 네. 저는 이거를 중학생들한테도 줬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 주장을 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꽤 많을걸요?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는 네. 지금 중학생이라고 하는 게 뭐 한 만 16세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만 16세? 아니 이제 15세? 만 만 15세. 13세지. 네. 그러니까 지금 13세고 그러니까 중1부터 줄 수 말은 없으니? 중학생이고 이제 만 16세라고 생각을 하면은 만 16세부터는 좀 주장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 정도, 그러니까 10대 중반부터 투표권을 가지는 나라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몇 개 없더라고요. 많진 않은데 OECD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나라 중에는 정말 좀 많이 없더라고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에서 몇 개 주 정도. 오스트리아, 독일? 둘 다 좀 이상한데. 왜? 오스트리아 출생분이 독일에서 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나요? 반성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약간 좀 이거를 한국에서 먼저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학생일 때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끼리 학생들의 약간 교칙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 방향성을 사실 저는 학생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수능이 계속 바뀐다는 거였거든요. 몇 차 교육과정, 뭐
몇 년생부터 몇 학년 몇 년생부터는 이런 수능을 치르고 누구는 저런 수능을 치르고 근데 그 중요한 결정에 학생의 결정권은 배제돼 있다. 그쵸. 그거에 대해서 참 고등학교 때 불만이 많았는데 크고 생각하니까 조금 또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때 미성숙한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중학생은 너무 미성숙한 거 같아. 근데 저는 뭐 고등학생이면 꼰대 방송이라고 막 스쿨잼에 올라가니까. 아니야. 저는 똘기님이 좀 생각해 오라고 했잖아요. 아, 네.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동의했어요. 저는 만 16세 정도부터 부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 16세면 고1인데?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부터. 동의를 하세요? 근데 사실 중학생까지는 모르겠고 만 16세 기준 정도로. 저는 머리로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긴 해요. 좀 꼰대 같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때 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욕심과 약간 경쟁 의식과 자존감 바닥 사춘기였으니까 그런 나의 상태에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을까도 물음표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성인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성인이라고 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절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학생들한테 미리 투표권을 주는 것도 전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찬성하는 편.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미성숙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어른들의 의견에 너무 휩쓸릴 수 있다, 선동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노인들을 생각을 해보죠. 만 80세 이상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어떠한 뭐 유튜브, 뭐 극우 유튜버들의 뭐 의견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극기 부대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영향을 받지 않고 선동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럼 만 80세 이상과 만 16세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뭐 나이로 구분할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어느 연령대나 충분히 선동당할 수 있고 영향받을 수 있는 건데 만 16세 정도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미성숙하다고 얘기하는 기준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눈앞에 있는 떡을 선택하지 않을 이성. 전 그게 이제 성인의 미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떡을 잡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내가 저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뭐 대한민국이든 뭐 서울시든 부산시든 뭔가 좀 더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과연 10대들한테 그런 게 있을까라는 게 조금 고민점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10대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게 장기적인 관점이 더 오랫동안 살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에 비해서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기후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제들에 대해서 민감도가 10대가 오히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렇죠. 젊을수록 그런 거에 민감하죠. 예. 그래서 약간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오히려 청소년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면 14% 정도의 노령 인구가 있고 앞으로 더 늘 텐데 그러면은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좀 더 현실에 와닿게 하는 사람이 만 16세일까? 아니면은 그 노령 인구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쵸. 계속 지금처럼 청소년들을 배제한 채 유권자 비율을 유지하게 되면은 정말 이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기본소득 편에서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해지는 감도 있긴 한데 약간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만약 제가 중학교 때 저라면 만약 누군가 뭐 교육부 장관이든 누구든 후보가 나와서 학생들 너무 고생하는데 내가 보기엔 학용품 사는데 혹은 뭐 떡볶이 하나 사 먹는데 고민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위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내가 그때 중학생이었던 내가 그걸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세금의 문제고 세수 확보의 문제고 이게 나라의 빚이고 그런 걸 내가 그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포퓰리즘에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로 든 거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집단도 똑같이 약할 수 있고 그쵸. 노인 집단도 똑같이 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 14세 이상에게 혼자서 약관을 읽고 회원가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사회에서 그 정말 어려운 법적 용어를 읽고 자기한테 어떤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지 이해를 한 정도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후보가 출마를 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정도는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얘기는 나이 불문이네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파이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노아의 종말 편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정치가 생각보다 점점 더 고령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령화되는 측면은 그 유권자들이 대상이 고령화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런 정책을 가지고 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는데 파이는 점점 더 줄어드는 청년층, 뭐 청소년층 이 사람들의 파이를 걱정해주는 정책은 점점 더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오, 응. 확 설득됐어.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청년들의 눈치를 볼 수 있으려면은 약간 투표 연령도 줄여야 되고, 낮춰야 되고, 연령 제한도 그렇게 해도 사실 커버가 안 될 거예요. 만 16세, 똘기님 말한 중학생 정도로 투표 연령을 낮춰도 중장년층 이상의 고령층을 커버하는 정책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들, 뭐 혹은 에코붐 세대들한테 더 집중을 받겠죠. 혹시 똘기님 더 디벨롭해서 가져올 자료들이, 그러니까 더 설명해 주실 자료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네. 똘기님의 주장은 난 중학생까지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근거는 없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반대 근거를 더 많이 가져오셔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학교가 정치인들에게 휩쓸리는 무대가 될 수 있다. 학교는 애들의 인성이나 지식을 온전하게 함양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독일이 서독이던 시절에 1970년대에 당시 여당하고 야당이 협약을 맺어서 애들한테 우리 이제 정치 교육 시킬 때 됐다. 이런 협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3가지 원칙 정도를 정해서 강제하지 않을 것, 특정 당을 강제하지 않을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애들 논쟁하게 만들 것,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 것, 세 번째로 그러한 교육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학생들의 정치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할 것. 이렇게 3가지 원칙을 정하고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달리 독일은 벌써부터 모의선거 교육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논의도 안 하면서 학교가 정치적인 무대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투표권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너무 선제적인 두려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독일은 그래서 죄송해요. 독일은 그래서 어때요? 근데 독일은 그쵸. 아까 독일의 몇몇 주가 만 16세 주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바꾸고 나서 더 좋아졌다라던가 아니면 그런 자료는 없어요. 저 계량 지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독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독일은 그렇게 했으니 청소년들이 좀 더 정치적인 의식이 높아졌다라는 분석 기사나 칼럼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거기에 기반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거법이 되게 빡세요. 그래서 선거 운동 기간에 만 18세 미만이면은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데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이나 선호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후보에 대한 그런 거를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동참해서도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근데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선생님들의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나 중학생 때 생각하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요즘은 안 그런가? 요즘은 안 그런가? 굉장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맞아요. 그거 유의해야죠. 음. 유의해서 보완해야죠.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긴 하겠다. 저 선생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 그래서 막 학생들이 신고하고 고발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권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색깔을 표시하면은 학생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이미 의식이 있으니까 거기 쉽게 안 휘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선제적인 두려움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모든 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야지 도입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낙관적으로 갔다가 아니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부작용이 있는 거는 인지하는데 그거를 보완해서 도입을 하자고 이걸 반대하는 주장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신중하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건데 결국 부작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지금 당장 갑자기 내년부터 중학생 투표 시작 이러면 당연히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물론 똘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선제적으로 모의 선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한 몇 년 후에부터 이제 선거를 도입한다 이렇게 차츰차츰 커리큘럼을 가지고 도입한다라면은 뭐 그렇게 설득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갑자기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어디로? 여러 번 바뀌시네요. 완전 찬성으로. 또 되게 그거 완전 같다. 찬성으로? 갈대 같다. 아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범례님 그렇죠. 유권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진것 같은데? 끝까지 뭐 양극단에서 욕하면서 싸워야만 정치적 논쟁인가요? 아니죠. 아, 생각이 이거-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가장 좋은 토론은 마지막에 양쪽에서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토론이 좋은 토론이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토론을 통해서 지금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완전 찬성으로 돌아선 게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성인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요? 대학생 때 했던 생각인데 무섭다 무서워. 과연 그러니까 내 표도 한 표, 다른 음. 사람들도 한 표, 그러니까 가중치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회가 흘러가는 거에 관심이 있고 대한민국 현 상황을 약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런 분석 자료를 자주 보고 혹은 뭐 그렇게 저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을 최소한 한 번 이상 정독을 해보고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런 거를 본 사람들만 그러니까 약관도 다 읽어야만 동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그걸 흘려봤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처럼 최소한 뭐 후보들의 공약을 다 읽었고 이해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관위에 물어도 보고 그런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범례님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람들만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대학생 때 한참 혈기왕성하던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대학생 때 투표라는 건 인기 투표예요. 인기 투표. 뭐 정당 투표라고도 하죠. 네. 누가 나오든 어느 정당에서 나왔으면 막 표가 쏠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이 인기가 많으면 투표가 되는 것처럼 대학생 때 보였어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최소한의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에 부합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얘기가 청소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면은 성인이 됐을 때는 이미 오히려 더 합리적이겠지. 자신의 소신과 기준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또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취업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그게 만 15세거든요. 네, 만 15세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거는 신고하고 일을 하면은 세금을 납세를 하잖아요. 네. 그럼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그 만 15세 이상부터.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연령부터 의무를 이행을 할 수 있으면 권리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악마의 변호인으로서 다른 주장을 여전히 같은 의견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해보자면 촉법소년도 비슷하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만 15세 이상이면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투표권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를지 말지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납세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투표에 필요한 어떤 인지 능력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투표에 필요한 능력이 더 뭔가 이성적이고 더 인과관계 이런 걸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더 요구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그래서 요구 연령이 높아야 된다라는 반론을 펼칠 수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신문 보면은 신문이 쓰여지는 기사가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선으로 쓰여지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연령대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이상이었을 때는 선거에 있어서도 충분히 자기 이해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저는 나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지? 저는 방금 말씀하신 예시도 그렇고 이제 약관 따져서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것까지 줬으면은 뭐 투표도 할 수 있다고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걸 누가 읽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체크했다는 게 어떻게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합리적이니까 투표도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우선 설득이 아예 안 되고 신문도 다 읽으면은 상관없어요. 물론 진짜 중학생들이 막 의무적으로 다 읽어. 그러면 실제로 그게 증명을 할 수 있죠. 봐라, 다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인지 능력 되지 않냐. 근데 누가 읽냐는 거야.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만 읽을 거 아니에요. 신문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안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대학생 때 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성인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성인도 안 읽는다? 네. 응.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인은 지금 차치한 거고 그러니까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이랑 성인들도 이제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사항 요건들이 아이들한테도 열려 있으니 아이들에게도 주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아이들이 투표를 하면 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인보다 열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성인도 열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신문을 자주 읽는 사람도 거의 없고 성인들 중에서도 그 약관 읽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성인도 안 하는데 청소년이라고 투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아니 그건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약관을 다 읽지 않는다. 그리고 신문도 다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문과 그 약관 동의가 펼쳐진 나이가 투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나이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줘야 한다의 조건을 중심적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안느님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 약간 그거 생각나네. 통일은 너무 비싸요. 이랬더니 분단은 쌉니까?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본인의 중학생 때를 떠올려 보면 떠올렸어요. 저 얘기 네. 좀 한동안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떠올렸거든요. 근데 범례님 말씀대로 그때 선생님이 하는 말씀에 저는 그냥 아예 휘둘렸어요. 맞아요. 인생이 바뀌죠. 선생님 말 한마디로.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표출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난 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왼쪽에 있으신 분들이 학생들에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걸 듣잖아요. 그 의견이 내 의견이야.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성인분들이 바라보시는 것보다 상상 이상이에요. 음. 그걸 어떻게 내가 필터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교과서를 읽은 느낌이야. 그리고 그게 얘기를 함으로써 계속 내 머리에 박히고 그게 나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이래서 교육자들에게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안 그러죠. 그리고 저는 드는 생각이 그때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랬을 건데 그럼 지금도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러냐?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해. 왜냐면 경험해온 게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의 세와야 제가 돌아봤을 때 아 그때 내가 거의 세뇌를 당했었구나. 지금은 알지. 내가 나이를 먹고 배운 게 많아졌으니까. 저는 문제는 중학생 친구들과 고등학생 친구들은 만나는 사람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우리 성인들처럼 사회생활을 안 하잖아요. 거긴 그 울타리에 갇혀서 그 친구들만 만나고 그 선생님들만 보잖아요. 그 조건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랑 우리처럼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서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좀 걸려요. 근데 마찬가지로 직장인들도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학생들도 주말에는 여가 활동할 수 있거든요. 동아리 활동할 수 있고. 근데 똘개님도 아시잖아요. 그때는 학교가 전부인 거. 근데 유권자가 됐을 때는 학교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오히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평생을 학교가 전부로 살아온 친구들이 갑자기 마인드 세팅이 확 변해서 투표할 때는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 직장이랑 비교하셨지만 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학생 때 있었을 때 그 친구들이 전부였던 거. 밥도 혼자 못 먹잖아요, 그때는. 왜냐면 친구들이 나 찾아보니까 전부니까. 맞아. 선생님 한마디 휩쓸렸을 때 내 그때 멘탈이랑 직장 안에서의 직장인으로서의 성인으로서의 멘탈은 아예 다르다는 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열심히 설명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미성숙한 거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할 수밖에 차라리 없는 그러면은 상태. 학생들이 차라리 좀 우리 교육도 다 바뀌고 좀 애들이 그렇게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좀 교육이 많이 바뀌면은 또 제 생각은 달라지겠죠. 근데 갑자기 또 설득되네. 이제 안느님 방금 이러면 안 말씀하신 된다는 거죠. 범위에 귀가 너무 알지? 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지. 안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를 반론을 만 18세가 아직 도입이 안 됐을 때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의 말로 대신 빌려서 반론을 해보자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고 교육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 주장이 미국 같은 경우에 1920년에 여성에게 그 참정권이 부여가 되었는데 그 전에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는 안 돼라고 말했던 반대 주장하고 좀 비슷하다. 아 그때 뭐 여성은 미성숙하다 이렇게 얘기가 그쵸. 나온 거예요. 집에만 그렇죠. 그리고 집에만 있고 만나는 사람이 감정적이고.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저의 주장은 먼저 주고 스탠다드를 높이자라는 건데 이게 마냥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는 알아요. 근데 저의 가치관이 약간 현실적인 거를 먼저 찾기보다는 우선 해보고 이상을 쫓아가자라서 그런 데서 조금 반대하는 분들하고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때랑 더 첨언을 해보자면 이제 그런 성 그리고 인종 이런 거의 차별과 나이 차별은 아예 다른 문제. 다른 문제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성 그 참정권 문제는 이거랑 똑같다고는 생각이 좀 안 들긴 해요. 물론 그때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고 당연히 줬어야 하는 일이 맞지만 근데 모르죠. 저도 한참 뒤에 우리나라도 만 16세 풀려가지고 15세던 풀려가지고 지금 내 주장이 틀딱 주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고 기계적인 리액션이었어. 동의 안 하는 척 동의하셨어. 그렇지만 지금은 좀 그래. 나이 차별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안느님 말씀 듣고 좀 설득된 게 그냥 갑자기 투표권을 주자. 그건 좀 무책임한 것 같고 최소한 정치 교육을 하는 교사가 좌파 한 명, 우파 한 명 이렇게 들어가서 같은 주제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좌파 우파를. 그러니까 좌파 교사 한 명, 우파 교사 한 명을 이렇게 토론을 열어요. 네. 그리고 전교 생중계. 아 그런 식으로 같은 안건을 두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앤서님이나 똘기님 의견을 들어보니 그래 16세든 15세든 14세든 뭐 성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안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시절에는 선생님의 존재가 굉장히 큰 존재였거든요. 저는 요즘은 아니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에 휩쓸리거나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 야 1번 뽑은 새끼 누구야? 그래서 막 가서 놀리고 왜 뽑았어 멍청아 이러면서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신은 소신껏 투표를 했지만 그리고 그 시절엔 또 친구가 인생의 대부분이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이 먼저 좀 바뀌어주고 그리고 생각할 힘이 어느 정도 1년이든 2년이든 학습이 됐을 때 참정권이 주어진다, 투표권이 주어진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독일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진보 신문 한번 읽게 하고 그다음에 보수 신문 한번 읽게 하고. 저도 성급하게 하자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교육은 진짜 필요하다 생각해요. 나는 우리 때도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생각이 들어요. 투표권 부여랑 상관없이. 그럼 성인 돼서도 그때 교육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 저희 사실 맞아요. 교육 받은 게 없잖아요. 갑자기 투표하려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20세. 맞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누구 투표할 거냐고. 그리고 뭐 찾는 건 인터넷에 댓글 보고 막 이런 거밖에 그쵸. 없잖아 그때는. 교육이 있다는 거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는 수년 정도는 무조건 교육만 있어야 된다 생각해. 바로 과도기가 참정권이 있어야 된다. 주어지면 안 된다 생각해. 그것까지는 네 제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뭔 타협을 하세요? 근데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국회에서 이런 진지한 입법적인 논의가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네. 만 18세까지 내려온 건 혹시 언제예요? 그 2019년. 2019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21대 총선이 처음이었어요. 만 18세면 19세니까 고3. 그쵸. 원래는 고3에 몇 세였어요? 만 19세. 한 살 내려온 거구나. 때. 한 살. 음. 고3들이 근데 고3이 투표할 수 있는 게 그럼 없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쵸. 그 생일 연도에 지나야 투표가 할수 없으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연도에 자기가 고3일 때 선거가 없었으면 네. 투표를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네. 저는 뭐 고3은 입시제도를 이제 처음으로 사회화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1 때부터 입시제도를 이렇게 접하지만 고3 때는 체감한단 말이야. 입시제도가 내 인생을 가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나이대라 생각해요. 고3은. 맞아. 사실 중3은 진짜 모르겠어. 아니 근데 무상급식 같은 것도 이해관계자가 중학생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급식비가 내 이해관계는 감성적인 이해관계지 실제 이해관계는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저는 부모님이랑 중학 그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는 당사자? 네. 내 말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다 먹는데 네. 무상급식의 포인트는 이제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 비용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는 부모님이라 생각을 한다는 보호자. 거지. 그러네.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이해관계자일 수는 있죠.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 뭐 돈 내는 거 슬프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하긴 그 급식비 못 낸다고 진짜 굶게 하진 않으니까. 오늘 투표제도가 갖고 있는 수학적 오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만 16세에게도 투표권을 줄까 말까에 대한 토론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 의견이 어땠죠?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앤서님이랑 저는 줘도 될 것 같다. 다만 근데 뭐 정확히 몇 살이에요? 정확히. 만 16세. 솔직히 만 14세로 하고 싶은데 이거 만 14세라고 하세요 그럼. 하여튼 당신이 얘기한다고 뭐 세상 바뀌는 거 아니니까. 아니 나는 궁금해서 왜냐면 만 네. 16세면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네. 1학년. 제가 말하는 것도 만 16세.
저는 중학생, 앤서님은 고등학생, 중1부터? 중2? 중1? 예. 뭐야 그거. 중육병 지나고 난 오케이, 다음에 오케이. 아싸리 전 중1 줄 거면 벌레님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중1 중1? 교육을 초등학교 때 하고 네. 교육을 초등학교 때 하고 아, 중1 때 초등학교 때한테 그거 어떻게 교육하니? 초등학생 똑똑해요. 맞아. 초등학교 뭐 배우는지 알아요? 아, 걔네 온라인 그거 하기도 바빠 지금. 영어 그 단어 외우기도 바빠. 온라인 얘들. 게임에서 사기 치고 다니고 막 일진들은 초등학생인데 막 친구 성매매 시켜서 잡혀가고 난리 아니에요. 초등학생 똑똑해요. 그런 그 정도 그게 교육 똑똑하다고? 영악한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교육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위계 질서를 형성하고 약간 정치질을 할 나이가 그래요. 됐다면 된다니까. 투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렇게 음. 교육을 한 4, 5, 6학년 때 해서 중학교 9학년 때 때부터 해갖고 바로 투표를 한다. 확 떨어진다 신뢰도. 되게 막말하는 것 같은데. 눈빛은 지금? 확고하신데 아니 난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음. 있지. 나는 중1, 2, 3까지 다 교육. 하고 고1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생각난 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의미는 없지만 투표는 할 수 있는데 모든 투표를 다 할 순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선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우리 대통령 선거도 있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하지만 그거의 모든 그 투표권을 14세부터 다 주자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대통령 먼저 한번 해보고 저는 반대. 지방선거 먼저 해보고. 작은 거 먼저 아, 해보고. 작은 거 먼저 해보고. 뭐 그래도 되고. 그래도 되고. 그리고 안느님은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중학교 때부터 줘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과도기 거치는 건 다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바로 도입해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논거들을 생각해봤을 때 그렇고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교육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 약간 저는 이게 추상적으로 들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논의만 하다가 도입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도입해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문제 없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성인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럼요. 진짜로. 성인도 그 KBS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독후감을 써서 선관위에 제출을 한 사람만 그걸 시청하고 독후감을 써서 본인의 의견과 함께 선관위에 제출한 사람만 투표를 해야 된다. 대학생 때랑 똑같네요. 갑자기 교육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성인은 뭐라고. 그치. 사실 밥 1년 더 먹은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교육을 의무화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성인. 이 뭔가 제 의도는 참정권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 목표였는데 약간 몽래님 말씀은 더 좁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 생각이 안 버렸다니까. 아니 버렸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버렸었는데 되셨어요? 지금 와서 그 10대들이 안 되는 이유가 교육이 안 돼서라고 지금 귀결이 되다 보니 성인은 뭐 교육이 됐나? 그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네. 토론이 안 끝나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뭐 논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습니다. 사실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투표랑 선거.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선거 시스템이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중간에도 미국의 경제학자가 그 가능성 이론? 뭐 그걸 불가능성 정리. 불가능성 정리? 그걸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선거인단 투표 제도를 쓰고 있는 미국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듣고 보니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투표 제도는 없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투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이번 회차 좀 인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게 진짜요? 네, 저는 투표가 종지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재보궐선거 하고 어쩌고 하면 승리하면 우와 막 그쵸. 좋아하고 승자 독식. 진 사람은 거의 뭐 울상. 그쵸. 정계 은퇴할 네. 것처럼 막 울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투표가 마지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선거관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투표에서 끝내는 거예요. 승자가 누구냐? 하나 둘 셋 하는 건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표가 완전할 수 없으니 그게 마지막이 될 수가 없네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아니에요? 근데 인생관이 그래서 바뀐 것 같아. 맞아. 근데 약간 얘기 듣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생각났는데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를 때가 있잖아요. 네네. 많이 있죠. 내가 잘난 것보다 상대 후보가 못난 거에 집중을 해서 캠페인을 펼칠 때 그런 게 최소화되는 선거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선거에서 패배하든 이기든 가족사 다 드러나고 되게 불우해지는 그런 거는 파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가 마지막이 아닌 방향으로 좀 투표 제도가 보완이 되고 토론을 그 사이에 촘촘히 좀 더 넣는 형식으로
너무 그렇게 막 승자 독식이나 파괴적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결론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